국회에선 최근 임명된 용우선 문체부 1차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용 차관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태에 연루됐었다며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맞섰습니다. 전당대를 2주 앞두고 여당 당대표 후보들은 광주에서 첫 합동 연설회를 가졌습니다. 김 여사 문자 논란으로 공방이 과열되자 지도부는 민생을 위해 경쟁하자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해병대원 순직 수사 결과를 비공개로 발표한 데 대해 특검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압박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 내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예고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와의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 사건을 통해 드러난 이주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문제부터 한여름 폭염 산재까지 환노위의 중점 사안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상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최근 임명된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조명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임명한 데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부적절하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태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라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 문제 때문에 문화예술계 여러 단체들이 문화부 차관, 특히 1차관으로서 적절치 않다. 문화예술 분야를 관장하는 차관으로 적절치 않다고 그래요. 물러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면 여당은 검찰 조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마치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야당에서 낙인을 찍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명백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현 단계에서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범죄인으로 낙인 찍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용 차관은 2번의 검찰 조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앞으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는 여야가 세수 결손 원인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제조업의 경기 침체와 대내외적 불안정성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됐다고 분석한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측보다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아 세입 결손이 난 것이라고 해명했고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경제 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이나 민생 안정을 위한 감세라고 답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을 지적하며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압박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전 대표는 이르면 내일 당대표 연임 도전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경찰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경찰이 결과 브리핑 때 영상과 사진 촬영, 녹음이 불가하다는 지침을 내린 걸 두고 민주당은 무엇을 감추려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느냐고 추궁했습니다. 또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 내용이 비공개인 것을 문제 삼으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경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을 제안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수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내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재명 전 대표도 이르면 내일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발표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전 대표 대항마로 나선 김두관 전 의원은 내일 세종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최고위원 후보에는 어제 이현주 의원에 이어 오늘 전현희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며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한 보복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경찰에서 다 무혐의로 그냥 불송치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검찰이 그걸 받아가지고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일종의 좀비 수사죠. 이재명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도 소환 조사와 관련한 입장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천재원 객원 기자와 함께 여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이른바 문자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문자 논란 지난 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처음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었는데요. 전당대회를 치르는 당권 주자들 간에 점점 이 공방이 격화되고 있네요. 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이번 전당대회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지난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김 여사가 5차례 문자를 보낸 사실 당시에도 한 언론사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 사과 문제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던 때이기도 합니다. 어제 채널A 보도로 대략적인 문자 내용 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친윤계와 친한계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계속해서 직접 사과를 하려 했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입장과 과거 학력 허위 기재 관련 사과 당시 지지율이 떨어졌던 상황이나 책임론을 언급한 것 등을 두고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는 양측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전 라디오에서는 원희룡 후보 캠프 이준우 대변인과 한동훈 후보 캠프 정광재 대변인 간의 설전도 오갔는데요. 이준우 대변인은 김 여사가 사과했다면 선거 결과가 지금과 달랐을 거라며 한 후보가 판단하지 않은 건 중요한 실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당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대화를 주고받았으면 지금 시점에 더 큰 문제가 됐을 거라고 반박했고 선거 결과는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 이후의 문제들이 더 문제였다고 맞받았는데요. 나경원 후보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김 여사를 설득해내는 것이 한 후보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었다며 의도적으로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려는 뜻이었다면 더 나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과열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윤 의원은 과거 친박 대 비박의 관계 이상으로 안 좋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며 당 분열이라는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후보들 간의 공방이 거세지면서 당 지도부가 오늘 직접 진화에 나섰다고요? 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모두 엄중 경고했습니다. 후보 등록 당시에만 해도 중량감 있는 당권 주자들의 도전으로 흥행이 점쳐졌는데 문자 논란을 두고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진화에 나선 건데요. 추 원내대표가 과거가 아닌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후보자들은 과거보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민생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두고서 경쟁해야 합니다. 오늘 후보들이 첫 합동 연설회를 가졌는데 행사가 열리기 전 서병수 선관위원장이 당권 주자들을 불러 모아 자제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윤계 핵심 인사들이 지난달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본을 공유하고 이게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전해졌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후보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가 취소하면서 제2의 연판장이라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나 의원이 자신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지만 격화하는 공방에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사과 의사가 있었으면 그냥 사과했으면 됐을 거라며 친윤과 반한 등 구심점이 생겨난 과정에는 직간접적으로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어제 익명의 고위 관계자 입을 빌려 전당대회 과정에 일절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는데 내부에선 이번 논란과 관련해 언급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서 지난해 8월부터 1년여간 수사한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야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순직한 해병대원 어머니 바람대로 일주기 전에 수사 결과가 발표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검찰을 통해 책임자 기소와 처벌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공수처에도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답정너식 정치 특검이라며 진상규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행안위 소속 위원들이 성명을 낸 건데요. 경찰도 한편이었다며 반드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찰까지 이어지는 외압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 수사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전화들을 밝혀냈지만 경찰은 이 외압이 어떤 경로로 작동됐는지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작전 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여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되기에는 임 전 사단장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민주당은 이 점에 대해 과거 삼풍백화점과 청수대교 붕괴 사고 판결에서 모든 단계에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상, 즉 공동정범을 인정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즉각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민주당은 이런 수사 결과로는 거부권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며 당장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정부 여당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의원들이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공수처장이 공석인 지금 직무대행자들이 수사검사들의 결재를 안 해주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제2요구권을 결정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밝히면서 조만간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르면 내일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민주당은 상황별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식 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특검법뿐만 아니라 순직해병 특검 수용 여부와 별개로 순직해병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는 19일 해병대원 순직 1주기가 되기 전 시민단체와 특검법 수용 촉구대회를 가진 뒤 원외투쟁으로 야권 공동 범국민대회 등을 민주당은 열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슈팩 천재원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수의 불모지 광주에서 첫 합동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맞춤형 지역 공약을 내걸며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한편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 간의 공방전이 과열되자 당 지도부는 후보들의 자중을 촉구했습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당의 전면 대혁신을 공약했고 한동훈 후보는 호남의 젊은 보수 바람을 일으켜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나경원 후보는 보수의 정체성을 강조했고 원희룡 후보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륜을 내세웠습니다. 철저한 심정으로 창조적인 파괴, 전면적인 대혁신에 나서십시오. 우리 다시 유능해져야 합니다. 우리 지지자분들이 우리를 포기하기 전에 빨리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뿌리를 튼튼해야 하지 외연 확장이 강합니다. 당과 국정의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 잘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17일까지 영남, 충청, 경기 등을 돌며 권역별 합동 연설에 나서고 내일부터 6차례 방송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둘러싸고 당권 주자들 간의 비난이 거세지자 당 지도부는 자중을 촉구했습니다. 후보 진영에 속한 일부 구성원이나 지지자들의 당원 당규에 어긋나는 언행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즉시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또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서도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난주 여야 모두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는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 이에 여야 모두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을 내놨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고령 운전자가 급가속 억제 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도 고령 운전자가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구매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일명 방지법들을 발의하며 서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정청래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법 청문회에서 증인을 불러놓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롱하고 모욕하며 퇴장시키기를 반복하는 등 국회 갑질의 끝을 보여줬습니다.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이나 증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권 남용을 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에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습적으로 사퇴한 것을 지적하며 김홍일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후에 이렇게 도망자처럼 사퇴하는 것이 연달아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김홍일 방통위원장까지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홍일 방지법은 탄핵안이 발의되면 임명권자가 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특임 공관장 임용 시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종섭 방지법을, 국민의힘은 야당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48시간 이내에 체포 동의안을 표결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등에 대해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 윤리위 제소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무고죄이고 민주당 인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회 입법권을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지연을 위한 민주당의 무고 탄핵, 보복 탄핵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현재 7월 임시회에 대해 여당과 의사 일정 합의를 못하고 있어 오늘 양당 원내 수석들이 만나 일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수석 대변인은 11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 방통위법 등 방송 4법을 주요 당론 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 패배 요인 등을 분석하고 있는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갖고 백서 발간 시점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정훈 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총선백서 완성 시기를 7월 초로 언급했지만 백서를 특정 후보에게 도움이 되거나 불리하게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정대로 전당대회 이전에 백서를 발표하자는 의견과 정파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비대위가 발간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더욱 활발한 민생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 을지로 위원회를 출정시켰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을을 대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펼치는 당내 기구로 박주민 의원이 을지로위원장을 맡았습니다. 2013년 민주당 의원 시절 을지로위원회 출범을 주도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해 현장에 답이 있음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 갈등을 없애기 위해 국회를 사회적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7월 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전대 불개입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문자로 촉발된 국민의힘 상황을 두고 이른바 3차 유난 충돌로 번지는 게 아니냐, 또 개파 갈등은 물론 문자 공개가 대통령실의 의중이란 논란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런 우려와 해석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여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대통령실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 사태를 두고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재점화된 배경은 문자가 어떻게 그리고 왜 지금에서야 공개된 것인지 의혹이 불거지면서입니다. 자, 한동훈 후보 측에선 지난 1월에 나눈 문자 내용이 현재 시점에 공개가 된 것을 두고 또 윤 대통령과 대선 이후 줄곧 각을 세웠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실 쪽에서 문자 내용을 흘렸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고요. 전당대회까지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내밀한 문자잖아요. 문자의 내용이 거의 원문 그대로 공개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왜 지금 이 시점에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이거 공개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시점이 언젠지 모르겠지만은 텔레그램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용산 쪽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건 확실하죠. 네, 반면 한동훈 후보와 경쟁하는 다른 후보 측에서 문자 논란에 대해서 한 후보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나경원 후보는 공개 과정을 따지기보단 당시 김 여사를 설득하는 역할을 했어야 한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윤상현 후보도 사과의 역점을 뒀어야 한다면서 당시 한 후보자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상황을 두고 윤석열 대 한동훈 대리전 구도로 갈까 우려스럽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공적 통론이 사적 통론이 그런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설득해서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그분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었습니다. 과거 친박 비박 간의 관계 이상으로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한동훈 윤석열 대리전 구도고 결국 이것은 누가 되든지 당의 분열, 당의 후유증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을 강타한 문자 공개 논란이 지난 1월과 3월 총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당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맞붙었던 윤한 충돌을 연상케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3차 충돌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자 지도부도 결국 경고에 나섰습니다. 당원 당규에 어긋나는 언행에 대해선 엄중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한 건데요. 문자 공개 논란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그야말로 폭풍 속에 빠져든 모습입니다.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전당대회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까요?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대구에서 시작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7.20 전당대회 지역 순회 간담회를 야권의 험지로 꼽히는 대구에서 첫 발을 뗐습니다. 조국 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단독 출마한 조국 후보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싸우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누구보다 더 빠르게, 누구보다 더 강하게, 누구보다 더 선명하게 싸우겠습니다. 2019년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백척간구에 섰습니다. 이후 저와 제 가족은 무관지옥에 떨어졌지만 우리 당을 더욱 크게, 더욱 강하게,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당대표 연임에 도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2대 총선에서 전북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을 45%나 거머쥐었던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도당의 첫 논평 때문인데요.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을 겨냥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가 하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을 향한 선전포고가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강도 높은 논평을 낸 전북도당의 정도상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의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의 존재감 키우기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과 전북 그리고 대전을 거쳐서 서울에서 순회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는 20일 수원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선 당대표 1인과 선출직 최고위원 2명을 뽑게 됩니다. 이날 선출된 3명을 포함해서 황운하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가 지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포함해 총 5인의 지도체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조국 후보를 비롯해 새롭게 구성되는 지도부는 어떤 방법으로 조국혁신당의 존재감 키우기에 나설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 랑이었습니다. 네, 국회 개원식도 미뤄진 가운데 7월 국회도 파행 국회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여권을 넘어서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최수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광주에서 열린 첫 전대 합동 연설회에서 4명의 당권 주자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으로 충돌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야권까지 논란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국정농단, 당무 개입이라는 여당 공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하실까요? 네,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서 사과 의지를 표명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물론 답변의 유무에서 좀 비롯된 그 해석의 차이로 두 사람 간의 소통의 문제, 저희는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국정농단 또는 당무 개입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주장은 좀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 오히려 정치적 의도가 담긴 억측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그 남의 전당대에서 상관할 것이 아니라 자기 당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가 이재명 황제의 대관식으로 전략했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죠. 결국은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있는 본인들의 문제에 더 직시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물론 과열된 양상이 보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건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서로에 대한 이런 비방들이 또 나중에 상처로 남을 수도 있고 저희가 또 단결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는 좀 이런 걸 좀 떠나서 당의 미래, 비전, 핵심 전략 이런 것들을 논하는 그런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는 당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또 한편 검찰은 법인카드 이용 의혹으로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탄핵 궁지에 몰린 검찰이 망신 주기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죠. 근데 실제로 검사를 탄핵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미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최초로 지금 한 7명 정도 검사에 대한 탄핵을 제출했고요. 최초로 탄핵한 검사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죠. 그리고 다른 검사들의 탄핵 사유도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민주당의 일반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쌍방울 그룹, 대장동, 백현동 이런 개발비 의혹 사건 수사에 관련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결국은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사적 보복 수단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단 직무가 정지되는 그런 조항을 내놓고 악용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더 이상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아까 뭐 법인카드 얘기하셨잖아요. 네. 예, 결국 법인카드에 대한 검찰의 그런 절차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실시한 자체 그 감사 조처에서조차 우리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한 100여 차례 걸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좀 의심된다는 결과가 지금 발표된 바 있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내로남불 그런 자세로 전혀 저희와 소통과 협치가 없는 그런 반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검사 탄핵안부터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또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까지 7월 국회도 뇌관이 많이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여야 의원이 함께하는 연구단체를 추진 중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런 그 초당적인 연구단체가 파행 정국을 막는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또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야당 의원들과 함께 그 한국 경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그런 연구회를 실제로 하고 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아쉽게도 민주당의 그 이재명을 위한 의회 독재는 저희가 막을 길이 사실 없습니다. 당론에서 결정되는 것들을 개별 의원들이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 연구회가 그렇게 큰 효과가 저는 없다고 사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민주당의 일반적인 주장에 따라서 안건에도 없던 그런 특검법을 대정부 질의 때 갑자기 통과시키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죠. 결국은 당 내에서의 서로 어떤 소통과 화합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연구에는 경제를 살피고 민생을 좀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으로 저희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수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런데도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압제할 그리고 절박한 마음. 네, 화성공장 화재 사고가 일어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큰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벌써 관심 밖으로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화성공장 참사에서 짚어봐야 할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의 강덕구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화재 사고 이후에 언론 보도에 나오는 표현이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서 위험의 이주화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요. 실제로 이주 노동자 산재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국인의 이제 3배 정도가량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저임금, 고위험, 고강도 노동 현장에 이런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그 화성 공장 화재 사고 좀 어떤 문제점들을 저희가 짚어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제조업에 일하는 분들은 전문성과 숙련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불법 파견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불법 파견을 했다라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났지만 네. 불법 파견에 대한 고민. 두 번째로는 사실은 입국하기 전부터 사전 교육, 그리고 입국한 이후에 그 공장에 투입된 이후에 안전 교육, 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상당 부분 미흡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국인 노동자는 그야말로 좀 말이 서툴고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한글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그야말로 좀 외국인 노동자들 언어가 표지판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네. 이동 통로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국인 노동자는 없고 그냥 자국인들 입장에서 모든 걸 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에 우리 대전에 우리 그 노동지청장이 예를 들면 포장 관련된 부분도 제조업 분야인데 이게 예를 들면 파견 근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야말로 고용노동부의 우리 주요 간부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 내지는 인식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게 제 나름 판단입니다. 네, 불법 파견, 또 안전 교육과 언어 소통의 미흡함 등으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야기가 됐다. 예, 가장 중요한 결론.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노동자라고 분리된 개념이 아니고 네. 함께 같이 일하는 이렇게 포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예를 들면 제3자적 단순하게 우리가 노동 인력이 필요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써먹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의 대전환도 동시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자면 역시 그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좀 질타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안전관리 체계 미비와 관련해서 그 현안 보고에서 지적된 문제점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뭐 입장차가 없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또 불법 파견이라는 제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고민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야 의원들이 그 질타했고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정식 장관 포함해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하고요. 네. 앞으로 이제 사후 약방문이지만 제대로 좀 대안을 만들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지금 현재 이제 조사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화성 공장 화재 사고가 그 사업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이제 무산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적용을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는 민생 1호 법안으로 52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걸로 그렇게 안들을 만들었는데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였죠. 근데 만약에 이게 통과됐다면 실제로 이 참사가 이렇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마지막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지만 저는 생산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고용주 입장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좀 더 균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이 부분을 어쨌거나 유예 안 하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번 이 참사가 주는 의미, 그래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라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현재 그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시행되고 있는 거죠. 52만 사업장에도. 그럼에도 이제 여당은 이 법에 대해서 좀 유예해서 좀 적용되는 걸 좀 미뤄야 한다 이런 계속적인 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아직까지 그 입장이 바뀌지 않았죠. 예, 바뀌지 않았는데 사실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이자 부담이라든지 또 생산성 향상에 대한 부분들이 뒤따르지 않으면 기업 유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 일면 이해하나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거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우리가 방점을 두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호 충돌이 아니고 상호 보완이라고 생각을 저는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화성 참사 현장 기업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하고 그리고 이 처벌의 대상이 안 되기 위해서 좀 더 안전에 대한 교육 그리고 안전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확보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나름대로 좀 길이 적었을 거고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좀 그 대책을 세웠을 텐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저는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민생 1호 법안으로 네. 이걸 위하는 걸 주장했지만 어쨌거나 큰 틀에서는 노와 사가 함께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 이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민생 법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민생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기업주의 입장도 고민해야 되지만 우리가 좀 더 노동자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 그게 민생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걸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이주 노동자 100만의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해 그 집계된 결과가 92만 3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또 올해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16만 5천 명 정도 외국 인력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 이주 노동자 숫자인데요. 안전관리를 비롯해서 뭔가 좀 지원책이나 교육 그리고 좀 보완책들 준비돼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그 작은 기업체가 현실적으로 뭔가 교육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의 대전환. 예, 그러니까 그냥 함께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큰 틀에선 공동체 일원이다. 네. 이런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공동체라는 입장에서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 언어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관련된 법에 대한 좀 안전교육 포함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더 예를 들면 직장 기업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하나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근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우리 그 민간단체가 위탁받아서 하는데 작년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 지원하는 민간단체 위탁한 사업비가 100억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강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92만, 올해 이제 16만이 넘으면 100만이 넘는 거잖아요. 근데 관련된 위탁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위탁 기관은 사업비가 100억이나 거의 뭐 다 줄어든 거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틀의 포용 정책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사회가 그런 연대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입장에서 같이 고민해주고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늘 그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를 출범시킨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주 노동자 문제도 그 안에서 또 그 논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 이주 노동자 포함해서 을지로위원회가 사회적인 을적 입장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바라보자. 그 중에서 우리 그 외국인 이주 노동자라든지 또 예를 들면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노조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지만 이분들은 그런 기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을지로위원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도 공동체 일원으로 그리고 또 민간 위탁을 하는 그런 민간 지원단체가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가장 덥기도 하고 가장 추운 바로 이 여름하고 겨울에 일하기가 가장 힘든데요. 지난해 여름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이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더위로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가 이제 38건이나 되는 걸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의원님께서 이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폭염 산재 예방법을 이제
발의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법안일까요? 그러니까 현재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좀 넓혀갖고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 폭염이라든지 겨울에 한파 등과 같은 기후 재난이 일상화돼 있잖아요. 네. 이런 환경 속에서 그 근로자가 예를 들면 폭염이나 그리고 또 한파가 너무 심할 때는 작업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좀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에 대해서 좀 더 노동자들이 스스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 법안을 개정한 취지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 환노위 최대 쟁점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됐던 노란봉투법입니다. 재발의가 됐는데요.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 궁금하고요. 여야 합의 가능성 과연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에는 14년 동안 그 기업에서 노조나 우리 노조원들 대상으로 청구한 금액이 2,7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너희들 망할 때까지, 예를 들면 뭐 노조나 또 개별적으로 다 하니까 우리 노조원들이 망할 때까지 모든 걸 걸고 우리 소송 걸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노조원들 입장에서 보면 집이 가압류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완전히 노조원으로서 위축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래갖고 예를 들면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자살한 사례도 있고요. 네. 예. 뭐 그런 분실한 사례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법 중에 악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를 들면 우리 그 노조원들한테 좀 전 재산이 압류되고 월급까지 차압되는 거, 이 문제를 좀 바로 잡자라는 게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번에 법안 개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좀 조건들을 만들자라는 건데,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번에 다시 우리 재상정을 했고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마지막에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상정만 한 거죠. 그러니까 통과는 안 됐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는 여야가 국회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또 기업인들 입장에서 서로 논리적으로 갑론을박을 벌일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국회는 상임위원장이 있고 의장이 있고 그러면 그 입장에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 자체를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 입장 갖고 와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토론 속에서 합의되는 안들, 그 안들이 최종적으로 합의점이잖아요. 저는 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동의할 수 없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럼 차선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토론을 상임위에서 하기를 바라고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면 그 안을 갖고 우리가 본회의에 통과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가 되면 이거는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인식이고 입장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많은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이번에 안양 만안에서 재선 의원이 이제 되셨고, 당의 수석 사무부총장을 맡으셨고, 제가 한번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역대 도의원 사진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의원님 사진도 있었고, 도의회 의장도 역임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사표를 내셨는데, 앞으로 이제 안양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그 계획과 포부를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저는 정치인은 비전을 만드는 역할, 비전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가의 비전, 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의 비전, 대한민국의 큰 틀의 비전과 지역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거냐, 이런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살아온 가정도 그렇고 그리고 성장 배경도 그렇기 때문에 늘 고민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 좀 불평등 완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노위는 상대적으로 노와 사가 우리가 뭐 입장들이 확연히 다르지만 제 아버지가 상계대 노동자셨는데 사실은 그 회사가 거의 1년 가까이 회사가 어려워서 그 회사가 어려워서 그 회사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저희 아버지가 월급을 못 받고 이래서 제가 중학교 때 신문 돌리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제가 나이 먹어서 우리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또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야 우리 아버지가 그 직장을 다닐 때 좀 노동조합이 있었으면 또 한편으로는 그 기업이 그 가동을 중단한 게 아니고 중지한 게 아니고 좀 계속 돌아갔으면 우리 아버지가 월급을 계속 받았을 텐데 다시 말하면 노와 사가 어떻게 하면 상생을 할 수 있을까? 네. 서로 역지사지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함께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상생의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게 제 바람이었는데 21대를 되돌아보면 4년 동안 싸우다 끝난 것 같은 안타까움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자괴감 때문에 미안함도 들고 그래서 22대 때는 좀 더 치열하게 준비해서 야당 의원이지만 좀 여당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하고 또 나름대로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하나의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작은 역할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포부고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와 사 그리고 약자가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미랄이라도 그런 노력을 경주하시겠다. 마지막 감사합니다. 인터뷰로 들어봤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화성공장 화재 사건의 원인과 대책 등 환노위 현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